저기 사장님, 이거 떨어뜨리고 가셨습니다. 허름한 복장에 빼빼마른 청소부. 김선우의 손에는 자그마치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연히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정직함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표를 받아들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게 끝일 줄 알았다. 늘 그랬으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내 몫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바로 돌아서지 않았다. 수표를 한 번, 두 번 다시 확인하듯 바라보더니 내 얼굴을 천천히 훑어봤다.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마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바닥을 보았다. 허름한 작업복, 닳아버린 운동화, 세제 냄새가 밴 손 스스로 봐도 초라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새벽 공기, 형광등 불빛, 비어있는 사무실. 늘 같아야 할 풍경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았다.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나는 순간 멍해졌다. 이 건물에서 7년을 일하면서 먼저 인사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겼다. 우연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우연이 계속됐다. 관리소 직원이 내 작업 구역을 굳이 확인하러 왔고 청소 도구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챙긴 것처럼.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묻는 순간 깨질 것 같았다. 오랜 시간 아무 기대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설명 없는 친절은 오히려 불안했다. 나는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됐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다. 공장 사고 이후 산재 처리 과정에서 서류 하나 정직하게 냈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밀려났던 기억, 임시직으로 일하던 현장에서 사장이 일부러 임금을 떼먹었지만 따지지 못했던 날들. 정직함은 늘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을 때도 마음을 비웠다. 최소한 이 일은 남의 물건에 손 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정해진 구역을 닫고 쓰레기를 버리고 말없이 돌아가는 일. 기대도 실망도 없는 삶. 그게 편했다. 하지만 그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돌려준 순간부터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어긋났다고 해야 할지 틀어졌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분명한 건 다시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됐다는 거였다. 며칠 뒤 나는 관리사무소로 불려갔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혹시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괜히 불안해졌다. 청소 구역을 빠뜨린 것도 없었고 규칙을 어긴 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호출은 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던 기억이 많았다.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수표를 받아갔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다. 왜 그 사람이 여기 있는지, 왜 하필 내가 불려온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 잠깐 스쳤던 유혹, 그리고 고개를 들고 그에게 말을 걸던 내 모습. 그 선택 하나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 지금까지의 인생에서는 늘 대답이 같았다. 손해, 외로움, 가난.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까? 아니면 정말 아주 드물게 다른 결말이 존재하는 걸까?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안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돌려준 그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기가 달랐다. 관리사무소 특유의 냄새 대신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단정한 머리, 여유 있는 표정, 사람 위에 서 있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분위기.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나를 보자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더 긴장되었다. 친절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리소장은 내게 의자를 권했지만 나는 선뜻 앉지 못했다. 괜히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야기는 바로 나오지 않았다. 먼저 내 근무 기록, 근속 기간, 청소 구역 이야기들이 오갔다. 마치 면접처럼 나는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다. 말수가 적은 게 아니라 괜히 말을 보태면 불리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러다 그 남자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접혀있는 종이. 나는 굳이 펼쳐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내가 돌려준 바로 그 수표였다.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괜히 손이 땀으로 젖었다. 그는 왜 돌려줬는지 묻지 않았다. 왜 가져가지 않았는지 힘들지 않냐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갑도 시계도 현금도 주운 적은 몇 번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마다 다 돌려줬다고.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공장 사고 이후 세상이 나를 밀어냈던 시간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미뤘던 날들. 냉장고에 물밖에 없던 겨울밤들. 그런 순간에도 나는 남의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 남자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제야 말했다. 그 수표는 일부러 떨어뜨린 거라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다. 일부러라는 말이 귀에 걸려 계속 맴돌았다. 그는 짧게 설명했다. 자신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고 돈 앞에서 사람의 본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너무 많이 봐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본다고. 그날도 그중 하나였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가 나야 하는지 어이가 없어야 하는지조차 판단이 안 됐다. 그저 현실감이 없었다. 내 하루하루가, 내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시험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는 내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시험에 통과했다고. 아주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를 나는 가늠할 수 없었다. 통과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실패했으면 어땠을지조차 묻지 못했다. 그날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특별한 약속도 구체적인 보상 이야기도 없었다. 나는 그냥 다시 청소 도구를 끌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모든 게 꿈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혹시 잘못된 선택이었던 건 아닐까? 정직함이
또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괜히 기대했다가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 뒤 나는 알게 됐다. 그날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는 이제 막 이야기가 시작되는 신호였다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괜히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날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시험이라는 단어,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그 수표, 그리고 통과라는 말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건 익숙했지만 이런 종류의 평가는 처음이었다. 며칠은 아무 변화도 없었다. 나는 다시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새벽마다 같은 동선을 반복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스쳐 지나갔다.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지 않나 싶었다. 잠깐 이상한 일이 있었을 뿐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물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회의실을 청소하다 보면 누군가 일부러 길을 비켜주었고 커피를 마시던 직원이 컵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 전과는 달랐다. 마치 내가 보이지 않던 존재에서 보이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과거를 더 자주 떠올렸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정직함에 집착하게 됐을까? 사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젊었을 때는 나도 요령을 배워야 하나 고민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공장 사고 후 재활치료를 받던 시절이었다. 같이 입원해 있던 사람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를 과장하자고 제안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했다. 잠깐 흔들렸다. 그 돈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거절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보상을 받아 퇴원했고 나는 빚만 남긴 채 나왔다. 그 선택을 후회한 적도 많았다. 밤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 덕분에 내가 아직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비참해도 초라해도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버텼다. 그래서였을까? 그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봤을 때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계산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던 이유가, 나는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 며칠 뒤 관리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나를 부른 사람은 관리소장이 아니라 그날 보았던 그 남자의 비서였다. 정중했고 조심스러웠다. 회장님이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장소는 건물 근처가 아니라 외부였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혹시 불리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시험에 통과했다는 말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저 경고일까?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오갔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용기도 없었다. 약속된 날 나는 평소보다 더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갔다. 괜히 꾸미는 게 부담스러웠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겠다는 시험이었다면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았다.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서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이번에도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는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그날의 수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 돈이 어떤 의미였는지, 왜 하필 그 건물이었는지, 왜 내가였는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삶을 묻기 시작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특별한 꿈은 없다고. 그저 지금처럼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된다고. 그 말을 들은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퍼즐의 조각처럼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자리가 있다는 느낌. 그날 헤어질 때도 그는 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는 단순한 시험지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식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안고 출근했다. 도대체 왜 나였을까? 세상에는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았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에게 그 수표가 떨어졌고 왜 그 선택이 시험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의 상황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그 사무실은 보안 카메라가 많았고 일부러 사각지대가 있는 위치였다. 청소 동선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시간대였다. 내가 그 층을 혼자 청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그 건물에서 늘 같은 모습으로 일했다. 늦지 않았고, 빠지지 않았고, 남의 물건을 만지지 않았다. 회의실에 남겨진 고급 시계도, 노트북도, 지갑도 모두 그대로 관리사무소에 넘겼다. 그건 나에게는 특별한 미덕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잘 보지 않는다. 조용히 문제없이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늘 배경으로만 남는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일부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골랐던 것 같았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계산보다 습관이 먼저 나오는 사람.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경비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그 남자의 정체를 조금 알게 됐다. 건물의 최대 임차인이자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대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름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이었다. 돈도 권력도 충분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시험을 반복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과거의 나 역시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된 적이 있었다. 사고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걸 수도 없이 겪었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눈빛, 피하는 시선, 이용하려는 손길.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먼저 믿지 않게 됐다. 그 남자도 어쩌면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닐까. 며칠 뒤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그의 사무실이었다. 건물 꼭대기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귀가 멍해졌다. 그 층은 내가 한 번도 청소해 본 적 없는 곳이었다. 늘 다른 팀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그는 내게 창가 쪽 의자를 권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과거에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돈이 오가는 순간 얼굴이 바뀌는 걸 수없이 봐왔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 시험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사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세상에 아직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남아있는지. 그날 그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과거에 비슷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대부분은 아무 말 없이 돈을 가져갔고 일부는 며칠 뒤 죄책감에 돌려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정직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다. 나는 그날 두려워서 돌려준 게 아니었다. 들킬까봐도 아니었고 보상을 기대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 설명할 수 없는 기준이 몸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제야 말했다. 그 수표는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시험은 돈보다 훨씬 불편한 선택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1,000만 원짜리 수표보다 더 큰 무언가가 걸려 있다는 예감.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주어서 돌려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직감. 그날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느꼈다. 이제 나는 다시는 예전의 조용한 배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함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내 삶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그가 말한 진짜 시험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관리소장이 나를 불렀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내 근무 태도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건 바로 느껴졌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청소 인력 구조 조정이 있다는 말이었다. 건물 전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주 계약을 조정한다는 이유였다. 이름 몇 개가 적힌 명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내 이름이었다. 오래 일했는지 성실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숫자가 먼저였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당황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찾아왔다. 살면서 이런 통보를 몇 번이나 받아봤는지 셀 수도 없었다. 그래도 이번엔 달랐다. 관리소장은 말을 덧붙였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고. 조건만 맞으면 남을 수 있다고 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다른 청소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사라지던 비품 문제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범인을 특정했다는 식으로 처리할 거고 나는 그냥 조용히 책임만 지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계약은 유지해주겠다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이건 선택이었다.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선택 대신 정직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선택.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관리소장은 이건 다들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큰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회사에서는 결과만 중요하다고 했다. 나만 입 다물면 끝나는 일이라고. 그 말이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 현실은 늘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 걸었다. 버스도 타지 않고 일부러 한 정거장씩 걸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끊임없이 돌아갔다. 나이가 몇인데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겨울은 또 어떻게 날까? 그때 문득 그날의 수표가 떠올랐다. 1,000만 원 그 숫자보다 더 크게 남아있던 건 그 수표를 내밀던 내 손의 감각이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나는 돌려줬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도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선택이었다. 나는 다음 날 관리소에 가서 말했다. 그 조건은 받을 수 없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면 책임질 수 없다고. 말은 짧았지만 속은 이미 다 비워낸 상태였다.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관리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굳이 손해를 보느냐는 눈빛.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해도 이해받을 수 없는 종류의 선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개인 물품을 정리했다. 낡은 장갑, 이름이 지워진 컵, 몇 년째 쓰던 수건, 책상 서랍을 비우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담담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퇴근 직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익숙한 번호였다. 그 사람의 비서였다. 회장님이 지금 당장 보자고 했다는 말. 장소는 다시 그 사무실이었다. 이번에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미 느낌이 왔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1,000만 원 수표는 단지 문이었고, 지금 이 선택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걸음일지도 모른다고.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차분하던 공기는 사라지고 묘하게 긴장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나는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괜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로 내게 물었다. 관리소에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나는 숨기지 않았다. 비품 문제, 책임 전가, 계약 유지 조건까지 그대로 말했다.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마음속에서는 선택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제야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실망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관리소에서 들었던 어떤 협박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내게 물었다. 왜 거절했느냐고. 이번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 그 선택으로 잃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고. 그 질문은 마치 내 삶 전체를 요약해 묻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익숙해질까봐. 무서웠다고 한 번 눈을 감으면 다음에는 더 쉬워질 것 같았다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잊어버릴 것 같았다고.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오래 묵혀둔 두려움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이게 진짜 시험이었다고. 수표는 시작이었고 이번 선택이 끝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서 힘이 빠졌다. 마치 긴 줄다리기가 끝난 느낌이었다. 그는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관리소 내부 감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비품 문제의 실제 책임자, 구조 조정의 진짜 이유, 그리고 나에게 책임을 씌우려 했던 과정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은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고. 돈 앞에서의 선택보다 손해가 확실한 상황에서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왜 그가 굳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시험했는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청소부 김선호가 아니라 김선호라는 사람을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가장 불편한 선택을 일부러 내 앞에 놓았다고. 그 순간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건 돈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내려가지 않는지를 가르는 선. 나는 그 선을 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거두며 말했다. 이제 보상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돈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보상이라는 말은 늘 허공에 떠 있는 말에 가까웠다.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 돌아온다던 말,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 나는 그 말들의 결과를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청소 용역 계약서였다. 하지만 내가 보던 계약서와는 달랐다. 기간이 달랐고 조건이 달랐고 무엇보다 내 이름이 단독으로 적혀 있었다. 외주 인력이 아니라 건물 직영 직원으로 전환하는 계약이었다. 급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었고 의료 지원과
퇴직금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했다. 앞으로 쫓겨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 병원비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과분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내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만약 이 모든 걸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아까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으냐고. 그 질문은 확인이었다. 보상을 미끼로 만들어진 정직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분명히 하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받지 못했어도 아마 똑같이 했을 거라고. 그건 성격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제야 그는 마지막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수표가 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 아니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금액은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액수였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말했다. 이건 시험의 보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자신은 늘 돈으로 사람을 잃어왔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통해 사람을 지키고 싶었다고.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다고. 그 말의 무게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다. 나는 그 봉투를 바로 받지 못했다.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이걸 받는 순간 지금까지 지켜온 기준이 흐려질까 봐서였다. 그걸 눈치챘는지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내가 받기라는 돈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증거라고. 그 말이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동안 나는 늘 버텨야 했고 참고 견뎌야 했고 포기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이었다. 이 보상은 돈보다 무거웠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세상이 전부 등을 돌린 건 아니라는 증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이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보상을 받은 뒤부터 내 하루는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출근했고 여전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웠다 하지만 같은 공간인데도 공기가 달랐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직영 직원 전화는 곧바로 공지됐다. 이름이 적힌 공문이 게시판에 붙었고 관리소에서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성실 근무자에 대한 내부 평가 결과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 한 줄이 이렇게 묵직할 줄은 몰랐다. 나는 괜히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눈에 띄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며칠 뒤 관리소에서 사라지던 비품의 실제 책임자가 적발됐다. 내부 직원이었다. 그동안 나 같은 외주 인력에게 슬쩍 떠넘기며 넘어가던 관행이 처음으로 멈춘 순간이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정리됐고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청소 상태가 아니라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텼는지, 힘들지 않았는지 묻는 말들이 늘어났다. 나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설명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고 나 역시 과장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의 수표 이야기였다. 누군가 어디선가 들은 듯 했고 또 누군가는 살을 붙였다. 금액이 바뀌고 상황이 과장됐지만 핵심은 같았다. 청소부가 큰 돈을 돌려줬다는 이야기. 나는 그 소문이 불편했다. 미담이 되는 순간
기준이 흐려질까 봐서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시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사무실이 아니라 건물 로비 한가운데였다.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 일부러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는 짧게 말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조금 빌리고 싶다고. 그는 내 허락을 먼저 구했다. 그게 의외였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느꼈다. 그는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이야기했다. 수표를 떨어뜨린 이유, 돌려준 선택,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또 다른 선택들. 그는 나를 미화하지 않았다. 착하다고도 훌륭하다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기준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사람마다 넘지 않는 선이 하나씩 있다고.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경비, 관리 직원, 사무직원들이 섞여 있었다. 평소라면 서로 말을 섞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그날만큼은 계급도 직책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에서 일하는 동안 그 기준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고. 그 말이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박수가 시작됐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그 박수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선택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됐다. 이 이야기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됐다. 점심시간이 되면 누군가 옆에 앉았고 커피를 마실 때도 자연스럽게 자리가 채워졌다. 일부러 친해지려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다만 나를 투명하게 보지 않는 시선이 생겼다는 게 느껴졌다. 그 변화가 처음엔 어색했고 솔직히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며칠 뒤 그가 다시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시험도 확인도 아니었다. 그냥 밥을 한 번 같이 먹자고 했다. 장소는 건물 근처의 허름한 식당이었다. 화려한 곳이 아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젊었을 때 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이야기였다. 돈보다 사람이 무서워졌던 시절, 그래서 결국 사람을 시험하게 됐다는 고백. 그 말 속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는 시험을 그만하고 싶다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 역시 세상을 시험하듯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상처받지 않으려 했던 시간들. 그를 통해 나 자신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청소 인력들의 교육을 함께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정직함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보여달라는 말이었다.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걸. 그날부터 내 옆에는 늘 누군가가 함께 일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 나처럼 말수가 적고 눈치부터 보는 사람들. 나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다. 물건을 발견하면 바로 보고하고 실수하면 숨기지 않고 귀찮아도 한 번 더 확인했다. 어느 날 한 신입이 내게 말했다. 처음으로 이런 현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울림이 컸다. 나 하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때 문득 떠올랐다.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서 있던 그날의 나, 그때의 선택이 여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정직함은 기적을 부르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남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선택을 만들어낸다. 그 흐름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바로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될 예정이었다. 마지막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왔다. 그 어떤 공지나 발표도 없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 속에서였다. 어느 날 아침 건물 로비 한쪽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걸 보았다. 이달의 안전윤리 우수 사례 사진도 없고 이름만 적혀 있었다. 김선호 설명은 단 한 줄이었다. 기준을 지킨 선택.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며 살아온 적은 없었다. 오히려 알아주지 않길 바랐던 시간이 더 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자랑도 미담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에 가까웠다. 내가 해온 선택의 요약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그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더 이상 시험도 확인도 없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퇴근길에 나는 집 앞 슈퍼에 들러 오랜만에 따뜻한 국을 샀다.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장 싼 것만 골랐던 손이 그날은 잠시 멈췄다. 큰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예전에 나는 이런 작은 선택조차 늘 미뤄왔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예전 병원 진단서, 밀린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접어둔 신문 조각들이 있었다. 힘들 때마다 모아두었던 것들이었다. 나는 그 위에 새로운 서류 하나를 올려두었다. 직영 직원 계약서 사본이었다. 처음으로 미래를 정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날 내가 수표를 그냥 주워 가졌다면 아마 며칠은 편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이 밤은 없었을 것이다. 불안하지 않은 밤,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밤. 정직함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를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기준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왔고 예상하지 못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여전히 청소부 김선호다 하지만 이제는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다.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의 시험지가 아니라 내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